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방금 뉴스에서 들으셨습니다만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측면이 있죠. 우리 측이 11월 2일 날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일본 측은 모른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11월 2일 날 이걸 받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 글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쨌든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한일 관계에서도 적용을 해야 할지 그것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Everyday beautiful PAT 보장도 사랑도 PAT 행복한 기다림 PAT 인생이라는 여행, 사랑이라는 지도. 동욱이와 인형이도 PAT. 저기요, 혹시 그거 알아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게가 있는 거. 원포원 착한 가게라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사회적 기업도 돕고 일자리도 만든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가 해요?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암웨이.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원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정화를 바치려 무엇보다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새요 일부에서는 군대 가기 위해서 학원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천충들의 한숨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자, 올 들어 7월까지 육해공군 입대 경쟁률이 7.5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웬만한 대학 입시의 경쟁률인데 이렇게 입영 적체 현상이 심해지니까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죠. 내년과 후년 매년 10,000명씩 총 2만 명을 추가로 입영시키겠다는 건데요. 자, 이거 효과 얼마나 있을까요? 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2만 명, 2년 동안 2만 명 추가로 입영시키면 입영 적체 현상 해소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장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그 입영 자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2023년만 되더라도요. 예. 수능 인원수를 보면은 지금 보는 인원수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 일례로 2018년부터는 인구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이대 적체가 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우리 군 당국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지금 2만 명을 추가로 입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디서 군 인력을 구해오나 이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지금은 입영 자원이 많아서 문제지만은 이후에는 점차 감소가 돼서 그것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만 명 더 받으면은 뭐 예를 들면 생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어차피 입영 인원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2년에 걸쳐 들어올 경우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우리 장병들의 그런 삶의 질 문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연 우리 군 당국이 해결을 할지 일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6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돈이면 충분해요? 글쎄요. 아직까지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그 내무반이나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이게 전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4,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가 확대한다. 2,000명 이상 추가 확대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예요? 병역 지금 군에 가는 대신에 일반 산업체에서 병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런 중요한 산업체에서 일을 해서 그것을 병역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과거에 이제 그 병역 비리 사례로 많이 악용이 됐던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그 전공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시기도 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악용한 경우가 있어서 다시 이제 뭐 재입대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부에서 이걸 인원을 늘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따라 붙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업기능요원을 뽑는 정도가 되면은 만일 이 산업체에서 월급도 주나요? 그러면? 주긴 주는데 뭐 정규직처럼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관리 감독은 근데 잘해야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이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적용된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비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 군대 대부분 다 가잖아요. 군대 대부분 다 가는데 군대 안 갔다 오면은요 오히려 사회에서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군대는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갔다 와야죠. 그런데 자, 지금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도 좀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KF-X 사업 이거 대통령한테는 대면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일단은 핵심 기술 4개 중에 3개는 뭐 우리가 개발이 가능하고 그 무슨 레이더인가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에이사 레이더. 그거가 제일 문제다. 뭐 근데 어쨌든 4개 다 우리가 자체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는데 진짜 가능해요? 사실 좀 이 4가지 기술 지금 뭐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뭐 그 밖의 기술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수준은 사실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와 같은 단계라 이게 다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은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실제의 응용이 됐을 때나 혹은 뭐 예를 들면 장착이 됐을 때 뭐 이런 때 제대로 작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그 4가지 그 기술이 들어간 그 예.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은 이제 시제품 단계에 불과하고요. 예. 실제 전투기에 장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테스트와 또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자신감 있게 보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방위산업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술을 일부 도입해서 예. 좀 더 이제 기술 부족 부분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요건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시 이제 그 군 입대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가 인터뷰 마무리할 텐데 예. 지금 이게 인구수가 지금은 이제 2만 명 늘려가지고 예 군대를 가게에서 적체를 해소한다 그러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는 급감하게 되고 2023년 되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수능 보는 인구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2만 명 들어온다고 생활관 내무반이라고 이제 이런 거 다 짓고 이랬다가 나중에 그것도 쓸모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인구 입영 자원이 예. 점차 줄어들면서 사실 우리 군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부분의 병력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상군의 경우 우리나라 이제 산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북한에 이제 유사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또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부사관 수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분대장을 병들이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좀 부사관들이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이것도 지금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사관서를 늘린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방안보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계하고 있는 21세기 신종 병이 있죠. 바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위험성을 강조하는 병. 뭘 것 같으세요? 바로 비만입니다. 이번에 이 비만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10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적당히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낮다는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번 연구 결과 직접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살찌셨어요? 아니면 마르셨어요? 저는 적당합니다. 이게 저도 근데 적당히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근데 마른 사람보다 적당히 살찐 사람이 오래 산다.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편견하고 많이 다른 건데요. 예. 어떤 연구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체 국민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한 100만 명 정도를 추출해서 코호트를 만들었고요. 예. 그중에 30세 이상이면서 심장병이나 암을 앓고 있지 않는 분들 한 15만 명을 저희가 한 8년 정도 추적을 해서 낸 결과입니다. 예. 그렇군요. 8년을 추적을 하셨다. 그죠? 그러면은 적당히 살이 좀 찐 사람이 오래 산다. 이게 이제 그 연구 결과로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교수님, 그 적당히 살쪘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비만 지수라는 게 사실 있는데요. 예, 있죠. 사실 그 인터넷에 계산하는 거 있죠. 맞습니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체중을 가지고 예. 2번을 나눠 주시면 되는데 예. 저희 기준으로 이번에 연구한 거 보면 가장 오래 사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70cm 정도 되면 몸무게가 한 73에서 75kg 정도. 남들이 보기에 약간 살이 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사실 가장 오래 사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서양 기준의 비만으로 보면 서양 기준으로 이게 비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기준을 쓰고 있는데 예. 한 벌써 20여 년 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만든 거여서 예.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비만 서양 사람보다 현저히 낮은 비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유병률, 비만 인구가 서양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좀 그런 기준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BMI 지수가 24.15 정도 되면 이게 적당히 살찐 거예요? 24면은 저희가 과체중인데요. 예. 우리 사회자님 체질량 지수신가요? 지금 계산해봤어요. 예, 과체중입니다. 아, 과체중. 그거보다 약간 살이 더 찐 정도. 이거보다 더 쪄야 돼요? 예, 약간 더 찐 정도가 사망의 측면에서는 유익하다는 거고요. 아, 이걸 또 사망의 오해하셔서 측면이 아니고 이제 사망을 피하는 측면에서 유익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오해하셔서 그러면은 살을 막 그냥 찌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나 이런 병은 당연히 증가하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연령대마다 다르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체중이 특히 말랐을 때 그 사망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한 중등도 비만 혹은 약 과체중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세가 이제 50 이상 올라가시면 그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체중이 안 나가고 지나치게 마른 체형들은 사망의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 걸릴 확률은 체중이 높아질수록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살찐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느 분이 만약에 예. 어떤 큰 병으로 입원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누가 더 잘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그분이 고령이고 이미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체중이라는 게 예. 기본적인 체력 또 한 가지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체중이 안 나가는 분들은 그런 병에 이완이 됐을 때 회복할 능력들이 그만큼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할 위험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거가 특히 연세 드신 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체력과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요. 예. 어느 정도의 근육과 또 지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 병에 노출됐을 때 쉽게 돌아가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방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체 내에서 나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도 이제까지는 지방을 다 나쁜 거로만 생각을 했지만 예. 굉장히 비만한 경우에 당연히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고 물론 그렇겠죠. 많을수록 병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지방이 전혀 없다. 그건 또 합리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또 몸을 지탱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 정도의 지방은 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저체중이 되면 건강하고 마른 사람 보면 아유 건강하겠다 이런 거는 확실히 잘못된 편견이다. 그렇죠. 오히려 고도비만도 당연히 나쁜데요. 예, 그렇죠. 저체중인 분들이 사망 위험도는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체형에 대한 생각들 지나치게 예. 마른 거가 마치 이상적인 것처럼 예, 생각하는 거는 꼭 바꾸셔야 되고요.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 이런 것들은 특히 오래 사시는 데는 별로 좋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막 그냥 미적 관리 쫙쫙 해가면서 짧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먹으면서 좀 오래 사느냐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가 잘못된 편견 조금씩 고쳐가야 됩니다. 편하게 사십시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신곤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죠. 잠시 뒤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잘생기고 날씬해야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면 딱 안다니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나치는 표현들. 당사자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말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보다 존중의 말을 전해보세요. 참된 배려와 존중은 비하와 차별 없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10월은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만 2배 더 풍성하겠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인하는 물론 50만 원 더 돌려주는 더블 혜택. 밸류박스로 보험, 보증, 신차 교환까지 SM5 디젤 QM3로 누리세요.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신차 교환 조건 및 혜택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최고의 품질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온 렉서스가 이제 프리미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91가지 철저한 품질 검사, 차별화된 추가 보증 서비스, 렉서스 프리미엄 멤버십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 렉서스 공식 인증 중고차. Lexus Certified.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눈 떠보니 택시 안
지갑도 배터리도 깜빡하신 부장님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정화를 바치려 무엇보다 니나노. 핸드폰이 꺼져도 되니까 니나노. 간편 결제도 티머니도 페이커. 전원이 꺼진 후 약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8시 35분 55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아침보다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주춤하고,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강변북로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 다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이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서는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통일로도 연신내역에서 서대문 쪽으로 차량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니퍼트 선수, 두산은 니퍼트 선수 덕을 많이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무실점 경기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삼성을 눌렀죠. 예, 그 덕분인 게 확실합니다. 예. 이 두산이 삼성에 6대1로 승리하면서 1승 1패를 기록했거든요. 이 니퍼트 선수의 호투가 눈부셨습니다. 예. 만약에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번 포스트 시즌은 니퍼트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틀린 맞습니다. 말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어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이 플레이오프 1차전과 4차전에 이어서 어제도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기면서 24와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연속 이닝 무실점 포스트 시즌 신기록입니다. 예. 근데 조금 운도 나빴던 모양이에요, 삼성이. 예. 어제 이 경기장에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바람이 경기장 바깥에서 안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이 홈런성 타구가 바람이 밀려가지고 뻗어나가지 못하고 외야에서 뜬 공으로 잡히는 거죠. 이 6회에 이 삼성 나바로 선수가 치는 홈런성 타구가 좌익수 뜬 공으로 잡히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두산 타자들이 좀 영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예. 공평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두산 타자들이 의식적으로 공을 띄우는 타구를 만들지 않으면서 안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두산 타자들이 바람에 잘 적응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어제 승리한 이 니퍼트 선수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바람이 홈런을 몇 개 막아줘가지고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쉬죠. 내일 3차전 하는데 삼성 클로이드하고 두산 장원준 선수 선발로 맞붙죠. 예, 모레 잠실에서 3차전이 열립니다. 내일 열립니다. 내일 3차전이 열리는데요. 이 삼성 클로이드 선수이고 두산은 장원준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예. 이 3차전에서는 좀 이 타격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바로 고려시대에 제작된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런데 5년 전에 이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로 추정되는 이른바 증도 가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 증도 가자가 국과수의 조사 결과 가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 히스토리 뉴스.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증도 가자. 이게 뭡니까? 어디 가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원래 전체 명칭은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명천 화상에 도를 이제 입증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이제 가사를 찍은 문서죠. 그게 이제 그 가사이고 그것을 이제 찍은 활자가 금속 활자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그 증도가를 찍은 활자다 해서 증도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전 그래서 중도 가자. 뭐 우리가 중도는 좋죠.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도가 아니라 증도. 증도군요. 예. 전 중도인 줄 알았더니 증도군요. 근데요. 이게 만일 진품이라면 어마어마한 학술적 가치. 이게 대략 이제 직지심 체요절을 인수한 그 활자보다 한 140년 가까이 앞서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금속 활자 사용, 그러니까 인류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사용한 연한 자체를 한 1세기 이상 앞당기는 그런 이제 대단히 진귀한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근데 문화재청도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나요? 국과수 결과 자체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진품 여부를 판정하는데도 또 다른 이제 그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 CT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이제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확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CT까지 찍어서 뭐 땜질한 데도 있고 뭐 이렇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 네네. 땜질은 옛날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이후에 땜질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땜질. 어쨌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러면 뭐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글쎄요. 뭐 지금 어쨌든 문화재청 제가 다른 걸 좀 들여다봤더니 예. 기사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 진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과수 판정 결과까지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좀 시간이 두고 판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만약 이게 가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가품이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만 만약 이걸 위조했다면은 위조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위조했을까요? 예? 아니 이거 이렇게 뭐 CT 촬영하면 금방 다 드러날 거 왜 위조했을까요? 그래서 금방 드러난다고 보면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실은 뭐 문화재 위조라고 하는 것이 한두 해 된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추가 생산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유일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단 좀 그 진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뭐 가격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끊이지 않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문화재 지금 그게 뭐 위조 말씀하셨는데 이게 깜짝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 깜짝같이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나는 가짜다. 뭐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보면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까지도 이게 이렇게 헷갈릴 정도라면 이거는 세월의 흔적을 만든다든지 이거 만만치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기실 문화재 위조라고 하는 이제 일 자체가 본래 출발이 이제 문화재 보수 복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훼손되거나 낡은 것들을 이제 좀 손을 봐서 깜짝같이 만드는 일들. 이게 뭐 그림이나 서화에서 이제 붓질을 덧해서 새 것처럼 이제 바꿔준다든지 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깨진 도자기까지도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깜짝같이 복원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을 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미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1950, 60년대쯤 되면 전문가조차도 이제 진위 판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세 직계적으로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모자 그려내는 것이 도대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그 유명한 모나리자 같은 그림 보면 뭐 진품 가품을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좀 일치를 시켜서 그렇게 모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전문가들이 식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그 식별 못하고 모르고 기증받아가지고 박물관 이런 데서 걸어두면 그것도 진짜 큰 그 엄청난 수치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박물관에서는 좀 보수적인 좀 스탠스를 그 입장을 취하는 쪽들에서는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싶으면 일단 가짜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올바른 태도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개중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평생에 걸쳐서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이제 유물 컬렉션을 만들었는데 예. 말년에 이제 그걸 박물관에 기증해야겠다고 기증 신청을 했는데 막상 박물관 담당자들이 가보면 태반이 가짜라서 박물관에서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를 당신 거 가짜니까 못 받겠습니다라고 했다가는 이 사람 평생에 걸쳐 수집한 것들이 허무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감해하는 경우들을 가끔 봤습니다. 근데요 이거 그 뭐 공중파에선 빰빠밤빰 하면서 그 진품 명품 하잖아요. 예? 이거 문화재 진품은 누가 어디서 감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고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60, 70년대에도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어요. 사실은 문화재청 직원 중에 구속되거나 했던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제 고미술협회나 이런 고미술상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들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가짜를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이제 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소비자 직접 만나가지고 이거 진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거액의 이제 그 도자기나 이런 걸 사는데 진품인지 가짜인지 자기 눈으로는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문화재청 직원을 이제 끌어들이거나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어느 선생이 진품으로 판정했다. 이제 입증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팔아넘기는 사례가 60, 70년대 아주 흔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 직원 중에 구속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해서는 안 되게 직업윤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도 깜짝같이 딱 복원하는 기술 같은 거 있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조가 파생이 됐다. 그럼 일제시대 때도 위조가 많이 있었겠네요. 그럼 당연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어요. 누구 약간 유명한 콜렉터인데 누구는 진품과 합자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서 예를 들어 간송 선생 같은 경우 그 안목이 대단히 오세찬 선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짜에 잘 안 속았죠. 근데 되게 갑자기 돈을 많이 번 특히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골동에 취미를 들이면 이제 가짜를 들고 가가지고 진짜라고 그때는 또 감정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팔아넘기는 일이 굉장히 흔해서 이런 분들 컬렉션에 그런 게 많았고요. 당시 신문에는 그런 게 나왔어요. 저희 집에 무슨 보물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문화재청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제 총독부 박물관이나 이왕집 박물관 같은 데 물어보면 감정을 해줄까요? 이렇게 이제 신문에 Q&A 같은 데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그런 데서는 감정을 안 해주니까 개인적으로 뭐 오세창 선생이나 이런 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나가거나 일제시대도 그런 식의 가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문화재는 사실은 보는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눈 없이 투자를 했다가 가짜 덩어리에 파묻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거고 지금도 사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독립 이후에는 또 많이 저울에서 70년대 뭐 모조품 판매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5, 60년대 워낙 이런 이제 모조품들이 특히 이제 이 당시 문화재 수집 그 한국 도자기라든가 서화 수집의 큰 손들이 일본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일본하고 한일국교 정상화한 이후에 마침 일본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 급성장을 하면서 돈 많은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왔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대개 한국 골동품을 사려고 인사동이나 이런 쪽에 찾아 들어오면 브로커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짜를 팔아서 이게 이제 외교 문제도 되고 이제 나라 문제도 되고 하니까 위신 문제도 되고 하니까 아예 정부에서 모조품을 그렇게 잘 만들면 차라리 그 모조품이라고 밝히고 팔아라. 그래서 이제 모조품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조품을 정확히 만들어도 진품보다는 훨씬 싸지만 그래도 같은 종류의 그 그릇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죠. 지금도 도자기 값 뭐 문화재 아니고 일상적으로 파는 도자기라도 수공 도자기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이 고려자기나 조선 백제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게 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그게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진품이라면 거액 주고 사는데 모조인지를 알면서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사질 않는 게 또 사람 심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미니어처 시장처럼 이제 왜소해야 돼 버렸죠. 그렇군요. 그 문화재 위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죠?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그건 일일이 매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략 이제 70년대부터는 이제 문화재 등록법이라는 게 시행이 돼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 매매나 거래 같은 거에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뭐 이게 문화재 국보급이 다 일일이 조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속이고 위조하는 일들이 워낙 흔해서 뭐 금동미륵 반가사위상 같이 아주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은 안 하지만 되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라 토기라든가 뭐 이제 조선 백제라든가 특히 이제 추사 그림 같은 경우 낙관 대원군 난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 그림 서화 같은 경우들은 가짜가 진짜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니는 형편이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떤 분이 추사 글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낙관도 이제 보통은 이제 모조품들은 이 낙관은 빨간색으로 안 찍어요. 모조품 표시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진품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을 못했죠. 아, 그럼요. 예,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행복하게 그걸 가지고 진짜라고 해서 사시는 게 행복이죠. 예,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건 뭐 어떤 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위조범들 아무래도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종이도 좀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누렇게 보이려면 뭐 어디에 좀 담가두고 이런 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화 전문이 있고 금속 전문이 있고 또 도자기 전문이 있고 해서 이건 뭐 뭘 좀 칠해 놓으면은 뭐 청동기 시대 것처럼 이제 녹이 쓴다든가 뭐에다 담궈 놓으면은 오래된 것처럼 이제 빛이 발현다든가 이런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위조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 감정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좀 만만한 이런 거에 서거나 먹을 만한 큰 손들을 구하는 이제 상인이 있어요. 이들이 다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서 계속 움직여 왔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잘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은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뭐 정말 이제 이 바닥이 좁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화재 위조 아직 뭐 중도 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위조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만 이런 거 좀 되풀이되지 않고 논란 없게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일단 전문가가 한정돼 있고요. 전문가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바닥이 좁아서 그 안에서 좀 특히 또 가격이 아주 높은 것들인 경우에는 유혹받기가 쉬운 좀 조건이 있잖아요. 뭐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후민정 회례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 1,000억을 부른다고 한다면 10%만 해도 100억이잖아요. 그거 떼줄 테니까 뭐 해라 이런 식의 얘기 나오면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심지어 뭐 저 다른 문서 같은 경우는 국가수 감정가 허위 감정을 하기도 했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첫째로는 이제 문화재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고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냥 국가의 문화기반 시설이 확충돼야 되고 자주 문화재가 공개돼야 됩니다. 남이 많이 봐야 진품을 진가를 판별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날씨 추운데요. 추움에도 불구하고 움츠리지 마십시오. 어깨 활짝 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